안녕하십니까. 박건진 통합과학 연구소의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의 이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물의 특성이라는 것은 생명과학에서 생명체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지금 모양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지금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자료에서 의미하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은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예들을 우리가 찾으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서는 구조적인 걸 하나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얘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특성이 생물적인 특성이 있을 거고 비생물적인 특성이 있겠죠. 이 특성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음과 같이 모양으로 주고 찾으라고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특성이니까 지금 탐구 방법이니까 귀납적인 탐구 방법과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확인하라라는 문항이 나옵니다. 그럼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당연히 관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근데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서는 당연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 가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실험과 관련된 특별히 대조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생명과학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생물의 특성을 이제부터 구분을 할 겁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건데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과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으로 나눌 겁니다. 개체 유지에 위한 특성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건 생명체라는 건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포라는 건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와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핵이라는 건 핵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요. 진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단세포와 다세포라는 건 세포 하나만 있어도 그거 자체가 생명체가 되는 거. 다세포라는 건 세포가 많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물질 대사가 나옵니다.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근데 이 화학 반응에서 당연히 에너지가 출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에너지를 내가 흡수했다라고 한다면 흡열이 되는 거고요. 에너지를 방출하였다라고 한다면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흡열이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이 돼요?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발열이니까 이화작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로 하나 더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이라는 거는 내 체내 외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말을 하는 거고 반응이라는 건 이에 맞추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우리는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비모사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게 펴져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건드렸대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면 오므라든대요. 또는 사람의 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눈에다가 내가 빛을 가했어요. 그러면 빛을 가하게 됐을 때 처음에 이렇게 눈이 크게 동공이 커져 있었는데 내가 빛을 가하니까 얘가 어떻게 된대요? 작아진대요. 그러면 이러한 것 보고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간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가볼까요? 지렁이에게 내가 빛을 가했대요. 그랬더니 지렁이가 어떻게 된대요? 그 빛을 피해서 다닌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또 어떤 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빛을 가했더니 식물이 빛이 향하는 방향 쪽으로 자라게 됐대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굴광성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굴광성이 나타나는 건 결국 자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이 나옵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 보고 항상성이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발생이라는 거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완전한 개체가 되는 것 보고 발생이다
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개구리 알이요. 개구리가 돼요.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되냐? 발생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사람이 처음에는 수정란이었죠. 근데 이 수정란이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난대요. 그쵸? 이런 것 보고 우리는 발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생장은 뭐냐? 이 개구리나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성체 개구리가 되고 성인이 된대요. 그런 것 보고 우리는 생장이라고 하는 거죠. 즉, 세포수를 늘려서 성체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었는데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라는 거는 종족 자체가 이제 보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떤 특성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식이라는 거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받는 현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성생식이 있고 또 하나는 유성생식이 있어요. 무성이라는 건 성별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요. 유성 성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세포 하나를 그냥 그대로 복사하면 그거 자체가 또 다른 개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체세포 분열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가중이 되는 거고 유성생식이라는 건 뭐냐면 성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정자와 난자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죠. 즉 생식세포 분열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전이라는 건 뭐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 보고 우리는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머니가 생맹이래요. 그죠? 어머니가 생맹이니까 자식, 특별히 그 자식 중에서 누구? 아들은 언제나 생맹이래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전에 해당이 되는 거다. 적응이나 진화 같은 경우에 적응은 생물의 형태나 기능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화라는 거는 그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린 카나다는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알아보는 세 가지 실험이다. 이 실험은 매우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쵸? 가에서는 램프, 즉 빛이에요. 그리고 CO2. 근데 여기서 이제 14가 붙은 거는 탄소를 표지하는 거예요. 표지한다라는 거는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방사능 계측기에서 14탄소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넣어줬고 빛을 넣어줬으니까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광합성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한다면 이 가나다 실험은요.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물질 대사 일어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생명체라는 건 물질 대사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나하고 다에서는요. 14탄소를 함유한 영양소를 넣어주고 그냥 영양분을 넣어줘요. 그럼 14탄소를 함유한 영양소를 넣었으면 생명체가 있을 때 뭐가 일어나요? 세포호흡이 일어나죠. 그럼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14탄소가 어디에서? 방사능 계측기에서 확인이 될 거라는 뜻인 거고요. 영양분을 넣었을 때 화성 토양에선 당연히 또 뭐가 일어나요? 세포호흡이 일어나죠. 그럼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산소의 양은 줄어드는 거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체 분석기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선지, 가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맞는 선지가 되죠. 왜? 광합성이었으니까 라는 말이 붙어주시면 돼요. 니은 선지, 나의 화성 토양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 아, 이제 광합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방사능 계측기에서 14탄소를 포함한 물질이 검출이 되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얘가 지금 세포호흡이 됐다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 됐을 건데 광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가나다 실험에서 모든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2번, 그림은 어떤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빛의 양이 감소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 동공의 크기가 커져야 빛이 들어오는 양이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공의 크기가 이렇게 컸어요. 근데 밝은 곳에 가면은 이미 빛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였죠. 따라서 사람은 동공의 크기 변화를 통해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는 맞는 선지.
어두운 곳에서의 동공의 크기는 밝은 곳에서의 동공의 크기보다 큽니다. 맞는 선지. 새의 발 모양이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은 생물의 특성 중 위와 같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였다라는 거였죠. 근데 새의 발 모양이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에 해당돼요? 적응과 진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린 선지가 돼서 기억 니은 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 나누는 거냐면 생물의 특성. 아까 두 가지로 나눴죠? 개체 유지냐, 종종 유지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간은 생물의 특성이 예시 5가지를 나타냈다라고 하였고, A, B, C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발생과 생장과 생식과 유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시,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분열법으로 증식하니까 생식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뜻인 거고, 미모사 입을 건드렸더니 접힌대요. 자극을 줘서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대요. 합성이란 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에 해당돼요? 물질 대사에 해당돼요 라고 가져야 되는 거고, 살충제를 살포했더니 저항성 모기가 증가했다라는 건 적응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참가해준 식물의 줄기가, 그죠, 아까 제가 말했어요. 굴광성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거죠. 굴광성이니까 당연히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였다라고 가주시면 되죠. 그럼 자극의 반응이 지금 2가지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자극의 반응이 2가지니까 C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 발생과 생장은 지금 보니까 없고요. 생식과 유전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생식과 유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A가 발생과 생장이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A는 1이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며 아들도 정록생명이다는 유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발생과 생장이었으니까 얘가 아니라 B에 해당돼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가히 얘 중 적응과 진화에 해당되는 거. 그쵸?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생명현상의 특성의 예시를 나타냈다.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됐다라고 줬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발생과 생장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개체 유지의 특성이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이건 발생과 생장이다. 그 다음 추운 지방에 사는 여우일수록 몸집이 크대요. 그럼 이건 적응하고 진화를 했구나 라고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자기 증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생식과 유전에 해당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종 유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모사의 입에 손을 대면 미모사의 입이 오므라들었대요 라고 했으니까 자극에 대하여 반응했다라고 가져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개체 유지의 특징이 들어가는 거고, 빛의 양이 많아지면 고양이의 동공이 작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겠고요. 항생제 내성세균이 출현하였다는 적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생물의 특성을 개체 유지와 종종 유지로 나눈대요. 그리고 자료는 열 발산량의 조절이다. 북극여우는 기가 작아서 열 발산량이 적고 사막여우는 기가 커서 열 발산량이 많다. 즉 북극과 사막이라는 지역에 맞추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종 유지에 필요한 특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야겠죠. 왜? 적응과 진화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기억선지가 A와 B 중 하나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 얘는 B에 속한다. 동일한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나방은 빛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A에 해당되니까 틀린 말인 거고, 효모와 히드라는 출합법으로 자손을 만든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생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에 해당된다? B에 해당된다 라고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 개구리는 알에서 올챙이를 거쳐서 상체로 발달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돼요? 발생과 생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에 해당되는 거고, 효모를 이용해서 막걸리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대요. 물질 대사가 일어났다라는 말하고 동일하겠죠? 그 다음 식사 후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건 항상성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5번 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이러스의 생물적인 특성과 비생물적인 특성인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비생물적인 특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바깥에 있는 거구나. 그죠?
얘는 세포 밖에 있을 때 가진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생물적인 특성은요, 어디에 있을 때 사실상 나타나는 거냐면 생명체 내부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숙주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물적인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B에 증식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A는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다. 그럼 A가 지금 박테리오파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B는 대장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인 바이러스 안에 있는 유전자를 다음과 같이 들여보내면 대장균 내에서 이 유전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물질 대사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증식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기억선지 A와 B는 모두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하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죠. 왜? 핵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핵산에서는 당연히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니은선지 A는 B의 내부에서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걸리는 오답선지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분열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건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라는 말 때문에 니은선지가 틀렸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지는 매우 중요한 선지니까 꼭 하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는 B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였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6번에는 3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7번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백혈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 뭐에 해당돼요?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장균과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기억선지 분열법으로 증식한다라고 했습니다. 분열법은 대장균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억선지 틀린 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대장균과 백혈구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니은선지는 맞는 말. 핵산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건 바이러스나 세포나 모두 다 갖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니은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표가는 A, B, C의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냈고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바이러스, 아메바, 세균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건 모두의 특징이죠. 그럼 모두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건 니은밖에 없네요. 그래서 니은은 핵산을 가진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핵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뭘 말하냐면 아메바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건 아메바와 세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두 개가 동그라미가 되고 아메바 모두 다 동그라미가 돼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안 들어간다 라고 해줘야겠네요. 따라서 디귿이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세포 분열이다 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니은 됐고 핵을 가지고 있는 게 기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가 아메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X가 들어간 게 이게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B가 세균에 해당된다 라고 가주면 되는 거겠죠. A는 숙주세포 안에서 증식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맞는 선지죠. B는 스스로 물질대사, B나 C나 지금 스스로 물질대사 가능하고요. 니은은 핵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핵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선지인 3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생명과학의 특성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생명과학의 특성이라는 거는 생명현상과 관련된 모든 단계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로부터 시작하죠.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생태계까지. 그래서 작은 것부터 미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것, 거시적인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연구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과학 분야의 원리와 이론을 받아들인다. 생화학이라는 건 생물과 화학이 합쳐진 거잖아요. 분자 물리학, 물리적인 요소들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 환경 문제 해결, 이런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기여하는 게 생명과학의 특성입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냐. 내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 생화학도 있다라고 했고 물리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했고 수학적인 통계적인 요소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생명의 본질을 세포 수준에서 연구하는 것은 생명과의 거시적인 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작은 단위라며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미시적인 영역이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틀린 말.
생명과학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물리학의 성과는 생명현상 연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 도구. 대표적으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미경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련해 주었고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인류 복지 증진에 활용하는 거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0번.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에 대해서 ABC의 발표 내용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세포학, 생태학, 쥐지력? 쥐지력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생명과학의 한 연구관이, 이거 쥐지력은 생명과학이 아니라 이건 지구과학의 이 분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틀린 말.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에는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 수준, 그쵸. 세포로부터 시작한다면 세포, 분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생명과학은 다양한 생명현상을 탐구하여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그쵸.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생명과학은 여러 학문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통합적으로 발달하고 있죠. 이 말이 이거니까.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는 인류가 당면한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포보다 더 작은 단위가 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드디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탐구 방법이 나왔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와요. 귀납적에서 중요한 거는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관찰을 해서 그 다음 내가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면 우리가 관찰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실제적인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내고 끝나요. 근데 연역은 좀 많이 달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연역은 내가 먼저 그냥 관찰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가 생기냐면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의문점이 생기면 내가 뭐를 만들어야 돼요? 가설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의문점의 답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설을 바탕으로 난 뭘 만드냐? 대조 실험을 해봐야죠. 실제적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을 했을 때 이제 결과치가 나오겠죠. 근데 이 결과치가 내가 생각하던 가설하고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르면 다시 가설 설정하고 다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그 결과 해석들이 이제 모여서 일반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설이라는 게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뭐다? 내가 생각하는 의문점에 대한 실제적인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나왔던 이제 대조 실험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실험군이라는 것과 대조군이라는 걸 하나 비교를 해야 된다. 실험군은 뭐냐? 변화를 준 걸 말하는 거고요. 대조군은 변화를 주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의문점에서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답 때문에 뭔가 요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소가 실험군에서 변화를 준 거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되는 요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변인은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독립 변인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종속 변인이 있어요. 종속 변인은 쉽게 말하자면 결과예요. 근데 독립 변이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뭐에 해당되냐? 그대로 모두 다 그냥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서로 다르게 바꿔줘야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조작 변인이다 라고 할 건데 조작이라는 건 결국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요 요소 있잖아요. 그쵸? 이 의문점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답 때문에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것 보고 우리는 조작 변인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요소예요. 그에 비해서 모두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 가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똑같이 맞춰주는 거니까 통제변인이라고 했죠. 그쵸? 얘가 통제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하게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은 다윈이 나왔어요. 진화군요.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 다윈의 진화는 뭐에 해당되냐? 가장 대표적인 연역적이에요? 아니면 귀납적이에요? 이건 귀납적인 탐구 방법에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관찰을 통해서 생명체는 이러한 단계로 진화했어 라고 나오거든요. 나는 갈라파고스 군도의 생활의 모습과 생태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대요. 가설에 해당되지 않겠죠. 다 가정에서 생물을 관찰하고 채집하고 다른 지역 생물과 비교했는데 이건 대조 실험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죠. 막 관찰한 결과에 따라서 자연 선택의 과정이 나타났다. 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된 거고요. 다음은
구달의 침팬지 연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구달은 아프리카에서 평생 침팬지의 상태를 확인했고 침팬지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흰개미를 사냥한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장면을 여러 번 관찰하였다. 그래서 사냥에 앞서 나뭇가지 잎을 떼어내고 자른다는 것도 관찰하였다. 그리고 어미 침팬지가 이 사냥 활동을 새끼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관찰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달은 귀납적인 탐구 방법을 수행했냐? 그쵸.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가설을 세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네? 저렇게 살아가네? 그러면 이 생활 이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났었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이렇게 행동하겠네? 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귀납적인 탐구 방법에 해당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기억에서는 대조 실험 아니라는 거죠. 얘는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침팬지는 나뭇가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냥한다는 맞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되는 겁니다. 13번 다음은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아카시아 나무에 개미가 서식하는 것을 보고 개미를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 비해 잘 생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A와 B를 나눴고 A는 일부러 지속적으로 제거를 했대요.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실험군에 해당이 되는 거죠. B는 그대로 두었대요. 대조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여기에서 분명히 제거했네요. 제거했던 예부는 우리는 뭐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이건 조작변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럼 나머지 요소는요? 다 똑같이 맞춰줘야죠. 그게 통제겠네요. 10개월 후에 집단 A와 B의 생장량을 비교했더니 니은이 기억보다 생장량이 더 많았고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속변인에 해당된다라고 가져야 되는 거죠. 개미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보다 잘 생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봤던 뭐가 나왔어요? 가설에 대한 게 맞다라는 게 나왔네요. 그쵸? 그럼 분명히 니은이 기억보다 생장량이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제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B에 해당되는 거고 기억이 A에 해당된다라고 가져야 되는 거죠. 연역적 탐구 방법은 사용되게 맞는 거고요. 기억은 방금 전에 A라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다까지 대조 실험이 수행됐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다에서 종속변이는 개미의 제거 아니죠. 종속변은 방금 전에 뭐였어요? 더 많이 살았냐, 조금 살았냐라는 거였죠. 개미의 제거 여부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우리 조작변인에 해당이 되는 데니까 4번이 틀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탐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개미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의 생장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였습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담은 천인조 수컷의 꼬리 길이가 번식기에 매우 길어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천인조 암컷은 긴 꼬리를 가진 수컷을 좋아할 것이다. 우리가 가설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꼬리 길이가 모두 같은 천인조 수컷을 포획한 후에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A는 꼬리를 잘랐다. A는 꼬리가 작대요. B는 잘라낸 꼬리를 붙였다. 그러면 B는 훨씬 더 길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얘는 짧아졌고 얘는 길어졌대요. C는 그냥 그대로 놔뒀대요. 그리고 나서 풀어줬더니 선택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 과정에서 통제 변이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조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작 변인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이 탐구 과정에서 조작 변이는 꼬리 길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마일 결과를 통해서 꼬리 길이에 따른 암컷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니은 디귿 선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15번 콩나물이 잘 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누어 봤대요. 자, 그랬을 때 맞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1, 2, 3을 봤더니 밝기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온도가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조작 변이는 뭐가 된다? 온도가 되는 게 맞다라고 가는 거고 그 다음 1에서부터 6까지 담은 콩의 숫자는 모두 다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왜? 그래야지 결과치가 정확할 거니까. 그래서 콩의 수는 통제 변인이 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빛이 콩나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얘를 확인하고 싶은 건 밝음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하고 5하고를 비교를 해봤더니 근데 이거 둘 다 어두움이네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제적으로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싶었으면 뭐는 같아야 돼요? 온도가 같아야죠. 그러니까 2와 5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였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맞는 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1단원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기출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서 세포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단세포와 다세포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성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얘는 발생과 생장이 나왔구나라는 말도 같이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봤던 건 뭐였냐면은 생식과 유전, 그죠? 생식과 유전.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였어요? 적응과 진화가 나왔죠. 이 두 가지를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구분지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개체 유지였죠. 그죠? 첫 번째는 개체 유지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종족 유지였어요. 그죠? 이 두 가지 요소를 서로 나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라는 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근데 바이러스를 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명적인 특성이 있고 비생물적인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생물적인 특성은 결국 뭐였어요? 생명체 내부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근데 비생물적인 요소는 생명체 밖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다. 라고 꼭 가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했던 건 뭐였어요? 탐구 방법이에요. 탐구 방법은 진짜 중요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죠. 귀납적인 방법이 있었고 연역적인 방법이 있었죠. 귀납적은 결국 뭐예요? 관찰이었죠. 근데 연역적인 방법은 뭐였어요? 가설. 이 정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가설.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뭐를 했어요? 대조 실험을 했다라는 거였죠. 그죠? 근데 대조 실험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대조 실험에서 첫 번째 봤던 건 뭐예요? 실험군과 대조군이 존재한다. 꼭 기억하기.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였다? 변인과 관련된 내용을 꼭 기억하자. 그래서 종속 변인이 있었고 무슨 변인이 있었다? 독립 변인이 있었다. 독립 변인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누구랑 누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통제 변인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조작 변인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1단원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